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펼쳐지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이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합니다. 아마 출근하고 있거나 도착했을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장의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새롭게 갖춰지는 인수위 진용은 어떨지,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정책들은 무엇일지, 정말 광화문 집무실은 가능한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꾸릴 인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인수위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새로운 관전은 어디일까요?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물망에 뜨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꼼수. 동아일보 1면에 쓰고 있는 꼼수. 어떤 꼼수일까요? 나 꼼수? 니 꼼수?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진상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꼼수가 없어야 한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마침 민주당에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대장동 특검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어떤 조치든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꼼수라고 꼬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조치든 국민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해야 한다라고 당선인이 밝힌 겁니다. 잠시 후 이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실세. 한국일보 4면이 쓰고 있는 실세는 어떤 실세일까요? 단일화 덕 실세에 오른 안철수, 초대 총리에도 성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결국 안철수 대표였는데 차기 정권의 총리감으로도 물망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의료 실무 경험 전문가다. 코로나 국면에서 적절한 적합한 총리감이다라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스스로도 이 행정에 대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의욕을 밝힌 바 있다고 하네요. 정말 이대로 인수위원장에 이어서 초대 총리까지 안철수 후보가 맡게 될까요? 다른 분 누가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2030. 한겨레신문 5면이 쓰고 있는 2030. 선거 다 끝났는데 어떤 기사일까요?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으면서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죠.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비대위원장 맡는 게 과연 적절한가의 논란입니다. 그 논란 속 공동위원장에 20대의 박지원 씨를 내정을 했습니다. 박지원 씨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한 거죠. 이 박지원 씨 만 26살이고 N번방 추적 활동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위원 절반을 2030으로 민주당은 채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사흘 중앙일보 신면입니다. 사흘간 감염자 100만. 오늘부터 병원 신속 검사도 PCR 받지 않고 확진으로 인정하겠다. 한 가지 우려는 신속 검사 때 음성 나왔다가 확진된 사례도 있고 양성 나왔다가 확진 아닌 사례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자, 그리고 미접종 학생 가족이 확진돼도 본인이 신속 항원 검사 시 음성 나오면 등교해도 됩니다. 병의원 7,588곳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취지는 확진자가 늘어나오는 가운데 좀 더 빠르게 확진 판정을 내리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수위는 5년간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직구쇼의 손정희의 변호사님, 그리고 후보의 지근거리에서 유세 활동을 동행한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그럼 초대 총리는 누굴까? 이게 궁금한 게 예전 정부 때 초대 총리로 지목한 분이 결국 청문회까지도 가지 못하고 낙마했던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정 동력과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 본격 발진 공동정부 시험대.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출근하는 날이겠군요.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곳에 이제 인수위 사무실도 꾸려지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주말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첫 출근을 합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첫 공직 업무인 셈이죠. 출근길 저희 현장에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시각 통이동 금융연수원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는 곳인데, 자, 지금 경찰 인원들도 있는 게 보이고요. 많은 취재진들도 나가 있는데 현재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도착은 안 한 것 같아요. 화면에 아직 안 잡히는 거 보이니까. 그렇다면 좀 9시 3분 44초로 지나고 있으니까 아마도 서초동 집에서, 자택에서 이제 이곳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까지 아마 지금 이동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도 이 통이동 금융연수원 건물에 인수위가 차려졌고 제가 그때 인수위 출입 기자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님, 예. 지금 당선인이 자택에서 나와서 아마도 이동 중이겠죠, 집무실로? 오늘 첫 출근이죠? 오늘 첫 출근이고요. 오늘 오전에는 또 안철수 위원장과 차담회 등도 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바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인수위원장으로 첫 출근? 네, 맞습니다. 이 통이동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한 사무실도 있고 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집무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곳에서 보여지게 되는 출근에 대한 장면, 그리고 이 집무실에서 어떤 얘기들을 오가는지에 대한 모든 일들이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당선인하고 인수위원장하고 오늘 참하신다고요? 오늘 차담회가 기획이 돼 있는데요. 인수위원장도 그렇고 어제 발표됐던 인물들이 권영세 부위원장도 발표가 됐고요. 그렇죠. 우리 선거 기간 내내 정책 공약을 총괄했던 원희룡 본부장 같은 경우는 기획위원장으로 어저께 임명 발표가 됐습니다. 아, 원희룡 본부장이 인수위의 기획위원장. 예. 그래서 이 인수위 기간 동안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 그 작업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네. 그런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추진될 인물들이 오늘 모여서 차담회를 가지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가게 될지, 또 이제 인수위원도 구성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라 오늘 있을 차담회에 많은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예컨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예. 그리고 광화문에 집무실을 만들겠다라는 어젠다도 매우 크고, 영부인 제도를 없애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 청와대 부처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것도 많고,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는 현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현안 중에서 오늘 또 첫 출근이고 첫 차담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첫 차담회인데
대변인께서 워낙 또 가까우시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차담회 때 잠시 후에 오전 중에. 인수위 구성에 관한 얘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국정을 끌고 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한 언급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여름에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그리고 경선에 뛰어들 때부터 가장 국정의 현안 중 최우선순위를 뒀던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인수위에도 코로나 위기 대응에 관한 TF가 따로 만들어져 있고 어허.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바이러스 전문가. 네,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마련하자고 언급한 바도 있고요. 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번이 지나가더라도 지속적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과학에 근거한 이 내용들을 정부가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현재 오늘도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된 상태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등에 대한 언급들이 아마 오늘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당선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김병민 전 대변인이 당선인의 생각을 잘 아니까 코로나로 피해받은 소상공인, 시장 상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 아마 가장 첫 번째 관심사일 거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전재수 의원께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공이 있으시고 그 청와대에도 함께 참여하신 바가 있으니까 혹시 초대 총리를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관심사고 화두잖아요. 안철수 위원장이 맡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른 분이 물망에 오른다라는 일각의 보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들 자연스럽게 오고 가겠죠. 총리에 관한. 글쎄 아마 조금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은 총리에 대해서 좀 이르다. 예,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인수위원회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그때 대체적으로 보면 이쯤 되면 아마 인수위의 그 인력도 이제 다 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수위원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의 어떤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제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그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윤석열 행정부의 일기 내각에 대한 네. 구체적인 인선 이야기가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인수위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욕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예, 당장 할 수 있는 일 위주로 좀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고 네. 특히 이제 이번 인수위를 그 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위기 관리입니다. 위기 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 오르죠, 곡물 가격 오르고 있죠, 원유 가격 오르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인플레에 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 그렇고 국내적으로 또 오미크론이 여전히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여졌듯이 치열한 접전, 0.7%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그런 접전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내는 통합.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함께 어떻게 협치를 해나갈 예. 거냐. 바로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이 세 가지에 대한 큰 그림을 인수위원회에서 좀 마련을 하면 저는 인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조언, 어드바이스를 전재수 의원께서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대한 또 굉장한 조언을 또 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현재 갖춰진 첫 번째 인수위 진용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아무래도 기자 출신 김수경 교수님께서 현재 일단은 발표되고 확정된 인수위 조직 첫 단추예요. 아직 발표할 자리가 참 많이 남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떻게 구성됩니까? 현재로서. 일단 지금 인수위가 7개 분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개의 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생기고 2개의 특위, 코로나 비상 대응 특위하고 지역균형 발전 특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제 분과에 이제 여성 분과가 빠진 것이 좀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인사 그 특위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인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여소야대의 이제 전국에서 인사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 구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사람을 심는다는 식의 어떤 그러한 인상보다는 굉장히 이제 실력 위주의 좀 공평하고 이런 좀 정당한 그런 인사를 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총리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이 계속 총리를 하게 될지 결국에 아니면은 지금 뭐 김부겸 총리가 계속하는 걸로 안도 지금 제시되고 있어서 아, 김부겸 총리가 유임된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김부겸 총리를 유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안이 이야기되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 아무래도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 2024년 그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초대 총리라든가 앞으로 이제 장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인사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될 경우에는 국정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그런 모든 논란 같은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지금의 총리가 유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과연 근데 김부겸 총리가 그걸 맡을지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자, 뭐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총리 인선,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고민 중일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행정적인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의 각오도 앞서 밝힌 바 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기획위원장 어떤 각오를 밝혔을까요? 저희 취재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과제 선정하고 보다 나은 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권영세 본부장, 부위원장, 성공한 정부의 우물 틔우는 인수위가 되겠다. 원희룡 기획위원장, 선거 AS. AS, 아 맞네. 애프터 서비스네요. AS에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발언들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통이동 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인수위 현장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저도 출입을 해봤는데 이 금융연수원 통이동에 마련된 곳이 상당히 이제 부지가 그래도 꽤 큽니다. 그래서 요게 이 정문 쪽을 비추는 이제 그림 같고요. 저 뒤로도 이제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 연수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당선인이 주로 인수위의 구성에 대한 고민을 아마 지금 이 시기에는 주로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인수위가 2, 3주 남짓이면 활동이 끝나기 때문에 인수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 초대 내각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함께 갈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인수위 기간 동안 당선인은 반드시 지금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머릿속에도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도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자, 초대 인수위 인사는 지금 뭐 잘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인수위원 포함해서 차기 정부의 내각 중에 누구를 먼저 발표할지에 대한 고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치안대책위도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조직인지 함께 보시죠. 손정혜 변호사님, 경찰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일단 경찰이 이제 치안 업무, 경비 업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지기 때문에 경비상 이제 어려운 이유가 많은 것은 맞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평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집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문제없이 직무와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광화문으로 이제 집무실을 옮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경비 그리고 치안 문제 그리고 항상 광화문 광장은 집회 신고가 따르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청와대 업무에 좀 일정 부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회 시위 자유와 그것을 교통 질서하고 이 시위 질서를
담당하는 경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 준비책을 이제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치안 대책위원회. 그러니까 광화문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됐을 때 광화문 정부청사가 저희 혹시 그 화면 한번 잡아줄 수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아무래도 정부청사가 바로 광화문 광장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청와대라고 하면 기존에 앞에 이제 경복궁도 있고 경복궁을 넘어서서 뒤에 청와대 앞길을 지나서 또 청와대 정문을 지나서 한참 광장을 지나서 대통령의 집무실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집무실은 바로 광화문 광장에 또 인접하게 되고 고 박원순 시장 재임 때 추진됐던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중간에 있었던 차도마저 이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새로운 어떤 대통령 집무실의 보안 문제 등을 경찰이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지리적으로 그런 거군요. 왜냐하면 국가 안전보장, 국가 원수에 대한 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한데 저기는 사실 일반 대중들이 쉽사리 왔다 갔다 소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경비라든가 보안 업무를 이렇게 출입을 제한할 수 없는 공개된 장소와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집회 시 평화적인 집회 시를 빌미로 불법적인 어떤 단체가 와서 어떤 폭력 행위를 한다거나 테러 행위를 했을 때 우리 국가안보 시설이 공격받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청와대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옮길 것을 대비해서 경찰이 자구책, 방구책 그리고 혹시 모를 그런 여러 가지 위법 행위를 어떻게 방지할지 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타당해 보이고요. 다만 그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경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호처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가능하고 안전할지에 대한 담보가 돼야지만 실제로 장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김병민 대변인 예전에도 그랬고 그 이제 정부청사를 이쪽으로 이관하겠다는 그러니까 청와대를 정부청사 안으로 이관하겠다는 후보의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각 이제 부처에서도 벌써 준비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요. 경찰에서 치안 대책위. 그러면 인수위 지금 과정에서도 이 광화문 집무실로 이전하는 어젠다에 대해서 인수위 과정에서 논의를 합니까? 그럼요. 핵심 업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뭔가를 검토하는 과정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있었었죠.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다음 여러 경호상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이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5월 10일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정부 종합청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하고 그 다짐을 확실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이 한 2달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동안 5월 10일 첫 번째 임기 시작부터 광화문에서 그 임기를 다하기 위한 일들을 인수위에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후보 시절부터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 공약 지키기 쉽지 않을 거다. 결국 경호상의 이유, 여러 이유를 들어서 당선이 되고 나면 입장이 바뀌겠지라고 전망했던 분들도 많았는데 그때 당선인이 했던 얘기가 한번 봐라. 내가 국민께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고 시작되는 날부터 나는 정부종합청사에 들어갈 거다라고 수차례 얘기한 바가 있는 상태라 아마 그 약속 실현하기 위한 인수위 내에 굉장히 발빠른 일들이 차곡차곡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희한한 게 왜냐하면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일단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우니까 중요한 건 아예 안 들어가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화면이 당선인의 집무실이 마련된 통이동 금융연수원입니다. 그런데 김병민 대변인님, 이제 삼청동에도 금융연수원이 있잖아요. 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는 이제 인수위의 멤버들이 직무를 보겠고 통이동 금융감독원에는 당선인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이렇게 주로 이제 세 분이 보통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직무를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해서 이원화돼 있습니다만은 뭐 짧은 시간이니까 유기적으로 당선인 집무실에도 수차례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계속 거듭 언급했던 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안에 있는 구중궁궐 내에 있으면 참모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전문가들이 바깥에서 청와대 안으로 들어오는
유기적인 업무가 진행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당선인 집무실에 있으면서도 인수위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과 격이 없는 소통을 하는 것들을 매우 중시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평소 업무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저 자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광화문 시대를 선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머물 관저는 어딘가에 마련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대통령 내외가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했고 청와대 내에 관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중앙청사는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바로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데 저기에는 뭐 대통령 내외가 머물 관저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실 공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어디인가에 관저를 마련해야 하는데 새로 짓자니 그렇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는 방법이 고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금요일에 국방부 출신의 정혁진 변호사가 한남동의 참모총장 공관이 자기가 보니까 거기 잘 이용 안 하고 비었다. 근데 거기가 보안상으로도 좋고 경치도 꽤 좋더라라고 추천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기사가 떴어요. 실제로 뭐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이제 당초에는 삼청동의 총리공관을 사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 상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서 플랜 B로 지금 한남동에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공관이 3곳이 있는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담들을 허물면 꽤나 큰 공간이 마련되거든요. 이제 그곳을 지금 플랜 B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뭐 평창동에 단독주택을 뭐 매입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확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청와대 안에서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사실 시민들과 너무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시내로 나와서 시민들과 훨씬 더 접점이 많은 곳으로 공간을 정해서 이제 오가는 길에 시민들과 예. 소통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어떤 뭐 동선이 이렇게 노출되는 게 안전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훨씬 더 예.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들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께서 또 인수위 때부터 함께 청와대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평창동은 좀 여러 가지로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평창동이 일단은 산속에 있어서 공기는 좋지만 주변이 다 단독주택가라 대통령 내외가 머물 관저를 평창동 단독주택을 사려면 경호에 필요한 건물도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될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공약은 가급적 지키는 것이 맞겠죠. 예. 근데 이제 공약을 발표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해서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빼겠다라고 예. 공약을 했는데 결국 국민들께 이제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공약을 철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왜 철회를 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청와대 안에는 대통령 네 분이 직무를 보는 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실 경호동이 있고 그 다음에 참모들이 근무하게 되는 비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기장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데 춘추관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외국의 정상이라든지 외국의 기빈이 오게 되면 환영 행사를 하게 되는 영빈관도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 본관 앞에 이제 녹지원 공간이라든지 여기에는 외국 정상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건물 앞에서 말하자면 외국 정상에 대한 이 공식 환영 행사도 직접 열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빼게 되면 여기저기 찢어가지고 이 행사할 때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저 행사할 때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또 헬기 타고 이동할 때는 또 어떡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청와대를 구중궁궐과도 같은 청와대가 결국은 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형식보다는 어디로 옮긴다는 이런 형식보다는 그 소통을 잘하기 위한 예.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은 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경호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통령의 의중을 최대한 경호실은 반영을 하려고 하지만 국가 원수의 안전과 관련된 경호와 관련돼 가지고 경호실이 끝끝내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관저라든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광화문으로 나오게 되면 이 경호 원칙상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퇴로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 이게 제일 퇴로가. 중요한 게 퇴로부터 고민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광화문 청사 하면 이제 행자부가 들어와 있는 정부 청사, 그다음에 외교부가 들어와 있는 청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퇴로가 확보가 안 됩니다. 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퇴로가 확보돼야 예. 된다, 이게 우선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이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의 의중을 또는 대통령의 뜻을 거의 대부분 다 받들긴 하지만 예. 끝끝내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밀고 가는 것보다 이 공약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소통을 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통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관절, 예를 들면 관절을 그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쪽으로 뺀다. 그러면 그분들 관절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주변에 또 여러 집을 또 사가지고 경호실이 근무할 근무동까지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그 공약을 알겠습니다. 철회를 한 겁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김병민 대변인께서 또 잘 아시겠지만 네. 그런 문제는 이미 검토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한남동에 있는 참모총장들의 공간을 일단 참모총장분들이 잘 안 쓰고 있다는 것도 있고 예. 동이 세 개니까 담을 허물면 경호동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아마 인수위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안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을 두고 이제 당선되고 한 며칠 정도가 지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이 들어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 보고요. 전재수 의원님께서 주셨던 의견들은 아마도 전직 정부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경호에 관한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제시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충분히 다 받들어서 예. 또 전에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많은 관계자들이 현실적인 안들까지 검토해서 할 수 있다. 그 가능성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세웠던 공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그 개방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투철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잘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책을 하는 영상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주말에 한강공원으로 보이네요. 점퍼 차림에 당선인이 반려견. 아, 저 친구가 토리죠, 토리. 네. 토리. 제대로 지금 토리가 자아가 강하네요, 자기 주관이. 끄는 대로 안 가고 아빠는 전진하고 싶은데 토리는 옆으로 가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산책하고 있는 영상도 포착이 됐는데 뭐 아무래도 손정혜 변호사님, 그 오늘이 이제 본격적인 출근이니까 출근 전에 강아지도 산책시킬 겸 생각도 정리할 겸 겸사겸사 한강을 산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밀린 숙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정국 지나면서 이제 반려견들이랑 같은 많은 시간을 못 보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한가할 때 지금 산책도 하고 교감도 하고 애착 관계를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 한강 산책 나가기 좋은 날씨긴 했는데 비가 조금 오기는 했으나 예. 그래도 대통령이 저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저렇게 산책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데 굉장히 수수한 모습이라서 좀 보기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 근데 화면 자세히 보시면 뒤에 경호원들이 계속 동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국가 원수가 됐으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행보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 제약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강아지들, 고양이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못 보내서 서운해하는 사람이 대통령 돼서 제일 서운한 사람이 그 반려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시간 있을 때 저런 모습 보이는 것은 국민들 눈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합쳐서 7마리 정도 당선인이 키우시죠? 네. 유기견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퍼스트 펫이라고 하는데 네. 청와대 내의 관저에 이 반려동물도 함께 당연히 이주를 하게 되는데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아지와 반려고양이들 7마리가 함께 들어가야 할 조건들도 아마 당선인 입장에서는 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군요. 과연 어디로 관저가 결정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대장동 꼼수 안 된다. 그분 밝혀낼까? 대장동 이슈. 윤석열 당선인이 대장동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꼼수 안 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자,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꼼수 없이 제대로 대장동 진상 규명해야 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특검하되 제대로 하라라는 당선인의 의지로 읽힙니다. 마침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얘기했군요. 이제 야당이 된 거야가 된 민주당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검 실시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이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특검에 동의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3월의 특검 문제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금까지 대선 내내 서로 특검하자 얘기만 해왔지 막상 특검이 도입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 특검하자라는 말이 실제 특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하는 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서도 수차례 토론한 바 있었죠. 이렇게요. 제가 묻는 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후보님, 제가. 후보님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됐습니다.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잖아요. 아마 지금까지 주장한 것만 듣고 보더라면 민주당은 또 이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관련해서 부실 수사 의혹을 특검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대로라면 대장동을 하려면 이재명 전 후보와 대장동과의 관계를 밝혀내는데 주력을 해야지 왜 자꾸 물타기를 하냐라고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큰데, 대선이 끝나고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대장동의 실체를 밝히는 것보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쨌든 합의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만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으로 특검을 이제 진행하자라고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민주당에게 유리합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상설특검법에서는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래도 좀 민주당에 유리한 인사가 한 4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위원회에서 2명을 추리면은 대통령이 한 사람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을 때 특검법을 특검을 정해야
아무래도 앞으로 대장동 수사를 할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민주당에게 유리한 인사를 특검으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3월에 이걸 반드시 처리하자는 입장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역으로 있을 때 그렇죠. 그래야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꼼수 없이 하자라는 말이 결국은 그런 식의 꼼수 없이 뭔가 다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나도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민주당의 특검법에 의거해서 상설특검법에 의거해서 이제 특검을 정하는 것이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꼼수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것을 꼼수 없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특검 절차 같은 것들이 꼼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으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도둑이 수사관을 정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건 꼼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꼼수 없이 하자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주장하는 특검의 방식이 결국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밝혔던 특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밝혔던 특검 글자는 같은데 형식과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군요. 사자성어로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손정혜 변호사님, 같은 특검인데 양당이 구상하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상설특검법, 이미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그 특별검사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검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최순실 관련한 사건이 있었을 때 특검 법률에 따라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자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조금 미묘하게 기류가 좀 바뀐 것도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검찰에 또 수사를 더 촉구할 수 있다라는 기류도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니 그럼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까지 여야 공익이 나왔던 비판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라는 비판, 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양당에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검찰이 대선의 스케줄을 인식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어린 시선도 국민들 중 상당수가 제기한 바 있었는데 어쨌든 대선 결과가 나왔으니까 검찰이 지금 하고 있었던 이 대장동 특검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다기 때문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대장동 이슈 몇 개월째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어린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법률이 시행되던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됐을 텐데 지금까지 지지부연했던 것이 앞으로 더 어떤 실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좀 더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내내 수사 검찰을 비난을 했습니다. 네. 수사 부실했다, 편파적이다,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었다 이야기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수사가 안 했고 검찰총장 출신이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오다 보니 검사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수사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와중에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온다 한들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양 진영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그렇군요. 여전히 우리 숙제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전국에서 정말 뼈아픈 게 대장동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대장동의 결과는 결국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국민적인 불신을 좀 양 당에서 초래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굉장히 예리한 지적.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한삼몽.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동상한사몽 정도 되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몸통이 4분 계셔야 되는데 과연 누가 몸통일지 몸통은 밝혀질지 궁금합니다. 국민들 잊지 않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선 기간 중에 MBC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와 유튜버 서울의 소리 측 관계자와의 사적 통화 녹음을 MBC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정치권의 논란이 일었고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 MBC가 이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를 보도한 시점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이 서울의 소리 측에게 1억 소송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의 소리 지난 1월 중순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 소리 직원 간 7시간 분량의 사적 통화를 녹음해서 이걸 MBC에게 줘서 MBC가 또 이거를 보도했죠. 서울의 소리. 김 여사가 당선증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소송을 필두로 언론 족쇄 채우기 시작했다라고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소송을 하겠다는 게 김건희 여사 측의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불법적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등 중대하게 침해당했다. 서울의 소리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진중권 교수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웬만하면 말릴 텐데 이건 안 말리고 싶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측을 비판한 거죠. 취재도 아니고 사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거를 몰래 녹음해서 본인이 보도한 것도 아니고 그걸 또 친여 성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사에 제공한다? 대선 중간에? 진중권 교수는 이런 부분을 좀 비판한 것 같습니다. 여야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전 대변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화 녹취 아마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송국에서도 그 내용들을 여과 없이 보도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적인 대화에서 나눴던 많은 얘기들이 여과 없이 전 국민에게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구태여 이런 일들까지 국민께 알려져야 되나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덕분에 김건희 여사가 받을 수 있었던 상당한 피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던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서울의 소리 대표가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편향된 상태 속에 빠져 있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예. 아무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끌어내리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런 방식의 선거가 두 번 다시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손해배상을 통해서 금액적으로 뭔가 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대통령 선거나 앞으로 있게 되는 공적 선거에서 두 번 다시 어느 정도 금도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확실한 좀 결과들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금액도 1억이기 때문에 금액을 받아내거나 소송이 이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취재 함정 통하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치열한 선거 과정을 거쳤습니다. 치열한 선거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 양쪽 진영이 주로 이제 하는 것이 검찰 경찰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니까 이제 그런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선거에서 진 당사자들이 승자에게 아량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 김혜경 씨 이렇게 이제 했지만 당선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맞겠죠. 여사가 맞다. 예, 그렇다면 이제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이제 고소고발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쟁의 과정에서 한 과정으로 좀 볼 필요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 통합도 중요하고 또 이게 언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승자로서의 어떤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예. 좀 지나간 과정들은 지나간 것으로 좀 하고 그렇게 좀 이 승자로서의 어떤 넓은 아량이라든지 또는 이제는 국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의 부인이고 그런 측면도 좀 뭐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좀 더 대승적으로 그리고 이 보도 이후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후보에게 이롭게 여론이 작용된 측면도 있으니까 굳이 꼭 소송해야겠느냐라는 또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은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선거가 이제 큰 선거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큰 선거가 또 다가옵니다. 6월에 지방선거가 열립니다. 이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 치러지는 아주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동력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초기에 자칫 동력 일부를 상실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비대위 출범했지만 여가부 존폐 1라운드 논쟁도 있고 여야가 벌써 6일 지방선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시죠.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상 지금 이제 3월 중순인데 후보자가 결정되는 게 4월. 그렇죠? 그러면 후보자 4월 중순에 결정된다 치더라도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은 뭐 5월 한 달 정도예요. 그리고 6월에는 바로 선거를 치러지게 됩니다. 서울시장 포함해서 경기지사,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강원도지사, 전재수님 나오고 계시지만 부산시장, 대구시장, 광주시장, 전남 전북도지사 뽑아야 할 큰 선거들이 많이 있고 여야는 일정상 당연히 지금 이 지방선거 진용을 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벌써 박영선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한다? 민주당 일각에서 아니다. 진 사람을 또 공천하면 또 지겠다는 거냐. 추미애 전 장관이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윤석열 후보를 만들어준 게 추미애 전 장관인데 그 내면 되냐. 차라리 김동연 부총리가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한다는 얘기는 뭐 옛날부터 있어 왔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재선 도전은 가장 확실해 보입니다. 그 말고 도전장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낼 경우도 있겠죠. 자, 서울은 이번 대선 결과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경기는 대선 결과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지역, 하지만 반드시 가져와야 할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겠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자리다. 대통령도 내줬는데 경기지사까지 내주면 안 된다라는 곳이 경기입니다. 즉 여야 입장 모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곳이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경기일 수도 있다. 이런 인사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부산 볼까요? 자, 지금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에 부산 재선 전재수 이름이 빠졌네요. 잠시 후 물어보겠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박형준 현 시장의 재선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시장 전재수 도전설이 강하게 돌았는데 왜 지금 빠진 겁니까? 원래 언론에서 그렇게 쓴 거죠. 언론에서 쓴 예, 예. 제 입으로 뭐 출마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고요. 없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제 지역구 북구에 사실은 이제 제가 벌려놓은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70년 동안 없애지 못했던 구포 개시장도 없애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려놨기 때문에 저는 제 지역구에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뭐 선거라는 것이 이제 이번이 끝은 아니니까 일단은 지역구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거돈 시장의 그 성추행 사건 이후에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부산의 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역주의에 도전하고 떨어지고 말하자면 희생과 헌신을 해왔던 지난 3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지지율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분들의 평균 득표율이 40%인데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이번에도 결국 이제 오거돈 사건의 영향이 컸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가 36%밖에 득표를 못했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38%밖에 득표를 못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게 40을 넘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오거돈 시장 그 사건만 없었으면 지난 30년 동안 부산 시민들께 민주당 후보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던 그 노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40%를 좀 훌쩍 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산 여론 한번 들어봤고요. 김병민 전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이제 서울도 중요하겠고 근데 경기에 대한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두 가지 크게. 첫 번째, 서울 이겼는데 경기는 졌다. 쉽지 않은 지역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기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여론 지형이 지금 바뀌었고 상대했던 이재명 전 후보의 지역구가 경기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경기는 탈환해야 한다. 두 가지 이유. 민주당 입장에서도 두 가지 이유예요.
경기마저 뺏기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 두 번째는 어떻게 바꿔놓은 진영인데 이거를 다시 내줄 수 없다. 치열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김은혜 대변인의 출마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다양한 분들의 얘기도 나오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기지사 출마 설도 돌던데 어떻습니까? 정무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선거에서는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어떻게든 당에서는 마련하고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이준석 당대표도 지방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경기지사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고민이 깊을 겁니다. 예. 경기지사뿐 아니라 경기도에 이 한 59곳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여기에 국민의힘으로 국회의원 당선된 인물이 1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보면 더 참담하죠.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경기 지역에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된 인물들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참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경북지사랑 대구시장 빼고 제주지사 무소속 빼고는 다 완전히 파란색. 전부 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앞선 데 예. 갔죠. 이번 3월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현역 지방단체장들이 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열세를 극복하면서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공천하고 여기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공천은 누가 합니까? 경기지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거의 대다수 경선을 해왔습니다. 경선을.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지난날을 보면 누군가 한 명을 전략 공천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광역단체장 선거는 경선을 기본으로 예. 갖고 있고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뭐 전략 공천, 우선 공천 등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선거가 워낙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가는 파트너십으로 치러지는 선거니까 무조건 당선될 수 있는 훌륭한 경쟁력을 감춘 인물들로 당이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그 깊은 고민이 양당이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대구시장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열기인데요. 함께 보시죠. 왜냐하면 홍준표 전 후보가 대구시장 도전을 선언했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통일학, 김동식, 서재현 출마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고 국민의힘에 지금 뭐 거물급인데 일단 현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도전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 중앙정치는 윤석열 대통령께 맡기고 나는 하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흥미로운 표현을 해서 하방. 그러면 이거 빅매치인데 거기에다가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은 손재희 변호사님, 이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겠는데 3파전? 굉장히 치열할 뿐만 아니라 이 공천 과정에서 또 잡음이 나올 수도 있는 소지가 네.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 의아스러운 것은 홍준표 의원의 행보인데요. 사실은 대권 도전 여러 번 했었고 또 이번 대권에서도 상당 부분 그 청년의 꿈이라든가 청년 정치인들과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했었고 윤석열 후보와 경쟁도 했었던 큰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예. 조금 더 큰 뜻으로 차기를 노리던가 당에서 더 중책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도 하셨으니까. 또 대구에서도 또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의아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어떤 지역에서 마지막 또는 책임감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이 시장 업무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택한 것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후배나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리고 이제 양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비대위 진용을 꾸렸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건데 민주당 당내에서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꽤 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청년, 여성, 민생, 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번 그 대선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매우 따가운 질책을 해주시던 2030 청년들께서 마지막에 과감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고 우리 후보를 지지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다.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준비 중간에 비대위를 개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 지도부에서 내리게 됐고, 당내에서의 이 내부 반발은 어떤 목소리일까요? 살펴보시죠. 이런 겁니다. 김두관 의원, 대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윤 비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 치를 수는 없다. 굉장히 지금 쓴소리예요. 사실 잘 아는 사이에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사과문을 하는 얘기 아니다. 김두관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배 책임지고 물러나라 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대선 패배 책임 함께 져야 할 이가 비대위원장 맡는 것은 비상식이다. 야당 비판도 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비대위가 과연 제대로 쇄신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비판, 당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카드로 비대위는 출범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박지현 공동위원장 카드를 윤호중 비대위가 꺼내 들었습니다. N번방을 추적했던 불꽃 활동가 출신을, 그리고 20대 청년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건데, 과연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는 직 말고 얼마만큼 실권을 줄 수 있을 거냐. 예컨대 2030을 대변하는 이준석 대표의 버금가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박지원 위원장에게 준 거냐, 아니면 자리만 준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 민주당 당내에서 현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안희정 전 지사 부친 장례식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두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화를 보내느냐? 민주당이 내로남불 소리 듣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지 못한 바로 이런 행동 때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가해자 출소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의 조화 세례는 피해자의 두려움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겁니다라는 비판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안희정 전 지사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네, 부친상을 부친상? 했죠. 굉장히 좀 그 안희정 지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 모친상, 부친상을 다 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성격 자체가 워낙에 이제 충격적이었고, 성폭력의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막 조화를 보내고 이러한 모습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선거가 패배로, 민주당의 패배로 드러나기 전부터도 이런 얘기를 누차 해왔지만 그동안은 잘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선거에 패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저렇게 조화를 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자성의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선거라는 것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지금 이제 뭐 여혐이라든가 여자 남자 갈라치기의 선거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 박지원 그 공동위원장을 이제 앉혔는데, 사실상 실제적인 어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여성이라는 그냥 상징만 소비하는 그런 식의 인사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결국은 여성의 표를 갖고 오겠다는 것 이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진심으로 이 여성 표를 가져오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실제로 이분에게 어떠한 그런 권위를 주고 어떤 실권을 주고 하는 것을 볼 때, 민주당이 과연 여성을 그냥 상징으로 소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서 이제 인수위 소식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당선인이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그 원칙을 세워놨고요.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그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불공정, 인권 침해,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를 두고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당선인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의석수가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선인 뜻대로 안 된다라고 밝힌 건데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발목 잡기 하겠다는 거냐라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청래 의원. 정부 조직법은 국회 통과해야 한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국회는 절대 다수 의석이 민주당에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라며 우리에게 다수 의석이 있으니까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태 최고위원이 180석을 앞세워 윤석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청래 의원님은 개혁을 말씀하시지만 구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또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 발목 잡기냐 아니냐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전 대변인. 네, 판단은 결국 국민들께서 하시겠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내세웠고 그 공약에 따라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여야 간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갖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겠습니다마는 여권이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무조건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이 또한 민심이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5월 10일부터 시작되게 되는 윤석열 정부 각종 인선에 대한 청문회부터 정부 조직법 개편 등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여러 고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날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비롯한 각종 현 여권에서 일어났던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했습니다. 예.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한 부분들을 뛰어넘고 이제는 정말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이 양성평등의 실천이라든지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유리천장을 실질적으로 더 깰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부처 신설에 대한 의지들이 이번 인수위에 담기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협치해 나가는 과정으로 좋은 의견들을 같이 보태주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저 메시지는 김병민 전 대변인이 보기엔 뭐라고 보세요? 발목 잡기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해왔던 정치 행태를 보게 되면 불교계와의 갈등 마찰을 빚었던 여러 행동들도 정청래 의원이 합리적인 모습으로 뭔가 대안을 찾아가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번 일에 대해서도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기보다는 선거를 여전히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밖에 비춰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가 끝이 났죠. 근데 선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집권을 하게 되는 국민의힘 또 이제 여당에서 야당이 되는 민주당 공이 선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집권 세력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것에 일일이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도움이 되는 정책 예산 이것을 발목을 잡았을 경우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국익과 관련된 외교 안보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과 예산 이런 것들을 집권 여당이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도 국회에서 입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예산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는 이 부처 한 개를 없애는데 달랑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이죠. 왜 없애야 되는지 어떤 공과가 있는지 그러면 없애고 난 뒤에 그 기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국민들께 하고 난 뒤에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그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절반인 여성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느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같은 경우에 숫자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는 OECD 국가 내에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숫자로서 계량화된 숫자로서 명확하게 입증되고 증명이 되는데
마치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폐지를 하겠다. 이건 아닌 것이죠. 어떤 기능이 부족하면 보완을 하고 채우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지 성차별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 이 사회적 공감대 또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찬찬히 할 것이지 이것을 그냥 양당간에 없앤다. 7글자로 없앤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국회와 소통하고 또 국민들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논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발목 잡기는 아니다. 아니요. 저 발언은 네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 발언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런 발언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죠. 무조건 발목 잡는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되죠. 발목 잡는 순간 이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오히려 집권 여당보다 더 나서서 국회에서 힘을 실어야 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야당이 야당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묻지마 발목 잡기는 그것은 또 다른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이동에 마련된 지금 당선인 집무실에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현장 그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함께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혜 대변인 출근한 거는 포착이 됐어요. 인수위 대변인 들어갔으니까 당선인도 곧 나올 것 같고 왜냐면 오늘 이곳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의 차담회가 오전 중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선인이 이곳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앞서서 우리가 김수경 교수님께서 한 언론 보도 소개시켜 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군요. 김부겸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를 유임해달라고 제안하는 걸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된 어떤 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김부겸 총리 유임설은 사실무근이다. 김은혜 대변인이 일축을 했군요. 그런데 김부겸 대변인이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뭐 김부겸 총리에 대한 평가가 여야 두루두루 원만하고 뭐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코로나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이기 때문에 또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인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뭐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뭐 새로운 인사, 새로운 총리 아마 이런 여야 간의 협치까지 다 생각한 새로운 인사를 정부 출범 때 발표할 가능성이 크겠군요. 현재로선. 아마 이 내용이 오늘 한 조간 언론에 이제 일면에 보도가 되면서부터 제일 좀 곤란하고 어려웠던 인물이 저는 김부겸 총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 총리 본인이 좀 곤란했을 거다. 왜냐하면 이 인사라는 것도 당사자가 있는 내용이고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무언가 타진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나와서는 그 결과물을 매듭짓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아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구나라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좀 너무 한 단계 과도하게 가버리게 되는 순간 실질적으로 또 다른 총리 후보군에 대한 인선이라든지 그리고 협치에 대한 가능성 둘 다 모두 놓치게 되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을 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신속하게 김은혜 대변인이 저는 잘 바로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모든 것들을 다 백지에서 시작하는 상태로서 가능성들을 열어두게 되는 것들이 앞으로 있게 되는 상황에서 좋은 협치 가능성을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도 과거부터 늘 좋은 정치인으로 평가해왔던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게 되는 정부의 출범과 그 이후에 정부 운영 과정 속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에 대한 가능성들을 언론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현장의 변화 상황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뉴스 2가지 선정을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오늘 핫2 첫 번째 실루엣의 전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이 뭐 계속 연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대놓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는데 한 가지 윤석열 당선인이 대변인의 발언을 정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정정된 대변인의 발언은 어떤 거였길래 당선인이 나서서 정정을 했는지 대변인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이라든지 또 우리 시설 철거 그리고 모라토리엄 번복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자,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말미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위한 대화에 나서달라라고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가 나서서 이 부분에 착오가 있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전에 대변인 통해서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는 밝힐 수 없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는데 뭔가 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ICBM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며칠 전에 발사한 그 발사체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입장 표명을 했고요. 더 이상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한 바가 없습니다. 네. 당선인의 입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요. 그동안의 원칙과 입장을 견지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위한 대화에 나서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이 김 대변인이 옆에 있는데 그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건 간에 나에게 보고받은 바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거예요. 외교안보 문제 전문가, 통일연구원 출신의 김수현 교수께서 보시기에 어떤 대목에 대해서 당선인이 대변인의 발언을 바로 잡았다라고 보십니까? 어떤 대목, 어떤 지점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어쨌든 대변인이라는 것은 당선인의 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어쨌든 한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변인의 말은 곧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김은혜 대변인은 비핵화를 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은 그 대화라는 말에 좀 더 초점을 둬서 대화를 원하는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대화를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정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원칙,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겠죠. 당연히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 김은혜 대변인이 조금 자기의 의견을 좀 덧붙여서 대화에 나서라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건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고 국제사회 결의 위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당선인의 기조에 맞춘 걸까요? 국방부가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보도 내용일까요? 지난 11일 북한이 2차례 ICBM 신형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국방부가 청와대가 언급하기 전 미국과 이례적으로 북한의 구체적 위협을 식별했다라고 동시 발표했습니다. 한국일보 표현이 재밌습니다. 국방부가 5년 내내 안 그러다가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입장 밝히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이건 위협적이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죠. 한국일보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이거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거 위성이다라고 고지곳대로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방부가 대선 결과 확정 후 25시간 만에 위성은 무슨 ICBM이다라고 국방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방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 아닌 위협이다라는 희대의 논리를 핀 바 있고 그리고 제가 국방부를 출입해서 잘 아는데 현 정부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불상의 발상체다라고 국방부가 여러 번 발표해서 일각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도 불상거리길래 북한이 그럼 진짜 불상을 부처님을 쐈다는 거냐라는 국방부를 질타하는 국민적인 비판의 여론도 일기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손재민 변호사님, 한국일보 보도가 참 흥미로운데 국방부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군인다운 모습을 찾은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군 측에서는 한미 양국이 그동안 이제 정밀 분석을 하고 검토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공개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항의하듯이 저렇게 이제 도발 행위를 감행을 하다 보니까 위기가 좀 더 고조되고 있고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야겠다라는 필요성에 한미가 같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한 이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언제 알릴지에 대한 좀 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좀 더 강경한 이제 북한에 대한 태세가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강경책을 쓸 땐 강경책, 유화책을 쓸 때 유화책이 필요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도 시점에 대한 조율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좀 바뀐 대북 정책이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사 제목부터가 청와대 언급 전 미와 동시에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을 규정하고 명확하게 발표한 게 이례적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진영을 논란을 떠나서 국방부가 주적의 도발에 대해서 명확히 발표한 게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라는 물음을 되뇌이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실루엣 정책 공개하겠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정체가? 자, 폭발하는 장면인데 어떤 장면인지 영상부터 보시죠. 자,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인데 프랑스의 러시아 전투기가 공습을 하고 에펠탑이 지금 폭격을 받은 듯한 영상입니다. 혼돈의 시민들. 자, 노트르담 성당 보이고요. 몽마르트 언덕 보이고요. 파리 상공을 굉장히 낮게 날고 있는 전투기와 자, 지금 파리 도심 한복판에 폭탄이 터지고 에펠탑 꼭대기, 첨탑 꼭대기에 뭔가 폭파되어 있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김 교수님, 아니 이거 무슨 영상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합성 영상을 만든 겁니다. 놀랐어요. 실제는 아니고 합성이다. 네, 실제는 아니고요. 지금 에펠탑이 폭격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설정으로 합성 영상을 만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러시아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론전이나 SNS를 통해서 서방 세계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너무 리얼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당신의 나라에서도 이러한 폭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소함으로써 계속 서방 진영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고 저희 돌직구실에서 애도를 표한 바 있는데 민간인 대피 과정을 취재하던 전직 뉴욕타임스 출신의 기자도 러시아의 사격으로 사망을 했다는 비보가 들어왔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취재하고 있는 우리 기자들의 목숨까지 러시아가 위협하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규탄합니다. 저희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날카로운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